미국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15년간 세계 정치를 연구해온 교수의 충격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한국 현지 조사 중 목격한 광경을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풍 경보 한 번에 5천만 명이 일시간 내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나라. 새벽 2시 월드컵 승리 소식에 전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 50년 만에 폭설에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나라.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의구심을 품고 한국을 찾았던 교수는 6개월간의 관찰 끝에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집단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 어떤 강대국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오직 한국에서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인의 숨겨진 DNA와 그 압도적인 위력을 지금 전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터치 김지영입니다. 구독과 공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까지 저와 함께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15년간 국제정치학을 가르쳐온 데이비드 윌슨 교수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작년에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마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일이라 신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랍니다. 한국에서 제가 눈으로 직접 경험해봤을 때 한국인 5천만 명이 단 몇 시간 만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마 이 부분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된 진짜 이유 중 하나라고 확신해요. 제가 하버드에서 강의를 시작한 건 2008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정치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연구해왔죠. 미국의 민주주의, 중국의 사회주의, 유럽의 복지국가들까지 다양한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연구 범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K-팝이나 삼성 정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 학기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데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수업에 참석한 독일 학생 하나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야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지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이 보여준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한국은 불과 6개월 만에 전 국민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2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 일을 한국은 반년 만에 해낸 거죠. 그 학생이 단순히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가능한 일인지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의 백신 접종 과정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을 발견했어요. 정부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약을 잡고 심지어 접종센터까지 질서정연하게 찾아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의료 시스템이 좋아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연구해보기로 말이죠. 하버드에서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2024년 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다른 선진국 공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 나라에서 곧 벌어질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지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제 휴대폰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한국어로 된 메시지였는데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태풍 경보라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온다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되면 사람들 반응이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 대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려고 하죠. 정부가 아무리 권고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 보니 직원들이 벌써 태풍 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각자 할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보니 한 직원이 웃으면서 그냥 다 알고 있으며 매년 이런 일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 호텔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은 매니저가 일일이 지시해야 직원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도 지시하지 않는데 모든 직원이 제각각 맡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보니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비도 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호텔 직원에게 왜 벌써 문을 닫는지 물어보니 안전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미국에서라면 상점 주인들이 마지막까지 영업하려고 할 텐데 말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곳이 아니라 거리 전체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태풍 경보가 발령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지하철 안내방송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귀가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미국 지하철에서 운행에 문제가 생기면 승객들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국인인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으면 자신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안전한 귀가 방법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단결력과 질서의식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와도 달랐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다행히 태풍은 예상보다 세력이 약해져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태풍에 대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벌써 원상복구되어 있었어요. 상점들의 보호막도 치워지고 거리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어제 도움을 줬던 직원분을 만났어요. 제가 태풍이 약하게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하니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최악을 대비하며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실제 피해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인상 깊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걱정하지 말고 별일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최악을 대비하되 침착하게 대응하자는 마인드더라고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근처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제 태풍 때문에 일찍 문을 닫았던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어제 물 사러 오셨는데 문 닫아서 죄송했다며 생수 한 병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외국에서 오셨는데 불편하셨을 거라며 계속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하루 전에 단 몇 분 마주친 외국인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제 본 질서정연한 대응이 단순히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한 거예요. 경기가 끝난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 저는 호텔 바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경기를 봤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요. 미국에서 스포츠팀이 우승해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나 몇몇 열성 팬들만 거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파트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편의점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수백 명이 거리에 몰려 있는데도 아무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면서도
교통을 방해하지 않더라고요. 경찰이 나와서 통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물어봤어요. 이 상황이 어떠냐며 신기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신들은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냐고 물으니 그녀는 2002년 월드컵 때도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기쁜 일이 있으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함께 축하한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라 이런 집단적 행동을 잘하지 않거든요. 스포츠팀이 이겨도 그냥 우리 팀이 이겼다고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직접 경기를 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대를 초월한 단결이었어요. 20대 청년들과 60대 어르신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대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여기서는 축구 하나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거리를 걸어보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날 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말이에요. 누가 청소한 것인지 궁금해서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람들이 알아서 치우고 갔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축제 후에 자발적으로 청소까지 하고 간다는 게요. 미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다음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쓰레기 청소하느라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갔더라고요. 마치 며칠 전 태풍이 지나갔을 때의 비슷함이 느껴졌어요. 이들의 민족성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뭔가 다른 시민의식이 남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월드컵의 열기가 가라앉고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한 학기 동안 객원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거였습니다. 하버드에서부터 제안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미국식 사고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각자 맡은 연구만 하는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에게 배정된 곳은 5명의 교수가 함께 쓰는 연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 공간을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내보니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옆자리 교수님이 바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김 교수님은 한국사 전문가였고 이 교수님은 경제학자, 박 교수님은 사회학자였어요. 저 하나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각자 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수님들이 저를 위해 오히려 이런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이런 배려 때문에 정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죠. 가장 인상 깊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어요. 미국 대학에서는 각자 따로 먹거나 미리 약속을 잡고 먹는데 여기서는 같이 식사하지 않겠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다가 매일 물어보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학교 교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정말 유익했어요. 단순히 업무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갔거든요. 교수님들은 제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시며 진지하게 들어주셨고요. 연구 자료를 찾을 때도 놀라웠어요. 제가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그 분야는 정 교수님이 전문이라며 바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협력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잠깐 이거 한번 봐달라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이 연구실에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 한국 사람들은 일과 인간관계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업무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월드컵 때 봤던 그 자연스러운 협력의 뿌리였구나 싶었습니다. 날씨는 점차 추워지던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겪은 가장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어요. 서울에 50년 만에 폭설이 내린다는 기상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폭설경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마트로 몰려가서 생필품을 사재기 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이 발생하면서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져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감님에게 물어봤어요. 폭설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물이나 음식을 사둬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사감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50년 만에 폭설인데 어떻게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기숙사 근처 마트에 가봐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필요한 것만 사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시작된 건 밤 11시경이었어요. 저는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미국식으로 생각했죠. 내일 아침이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밤새 눈이 왔는데 주요 도로들이 이미 제설되어 있었어요. 언제 제설 작업을 한 것인지 기숙사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밤새 계속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눈이 그친 다음에 제설 작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눈이 오는 동안에도 계속 제설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숙사 앞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처 상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자기 앞에 눈을 치우면서 자연스럽게 보행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가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폭설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정상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눈 조금만 와도 지하철이 멈추는데 말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버스 정류장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평소보다 버스가 늦게 오는데도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추위를 달래주면서 말이에요. 한 아주머니는 옆에 있던 외국인에게 핫팩을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만난 한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폭설인데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두가 협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설 사태를 겪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정치학과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질문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김 교수님은 제가 궁금한 게 많다며 사실 자신들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이런 능력이 특별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였죠. 김 교수님은 저에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단 2주 만에 전국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질서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니 김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역사적 경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을 겪으면서 위기 상황에서 단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익혔다는 거였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정말 많은 위기를 겪었더라고요. 전쟁, IMF 외환위기, 각종 자연재해들까지 그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왔던 거죠. 김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셨어요. 한국 전쟁 때를 보면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는데도 국민들이 서로 도우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피난민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고 집 없는 사람들을 집에 들여주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으며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버텨낸 거였죠. 김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기를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더욱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결혼반지, 목걸이, 금리까지 내놓으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싶었어요. 당시 미국 언론들도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소중한 것들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는 거였죠. 김 교수님은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때의 분위기였다고 하시며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금 모으는 부스를 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고 우리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경제 위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단결했다는 게 말이에요. 미국이었다면 각자 도생하며 정부를 원망했을 텐데 말이죠. 김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기를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화합도 강조하며 어려서부터 우리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초등학교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청소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역할을 나눠서 교실을 치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청소부가 따로 있어서 학생들이 청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들의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기르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IT 인프라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 전달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재난 문자 하나로 전 국민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방송사가 다르고 케이블 TV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정보 전달이 쉽지 않거든요. 김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요소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신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부를 믿고 이웃을 믿고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일들의 핵심이 바로 신뢰였던 거예요. 정부를 신뢰하니까 재난 문자에 즉시 반응하고 이웃을 신뢰하니까 함께 협력하고 시스템을 신뢰하니까 개인의 희생도 감수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부를 불신하고 이웃을 의심하고 시스템을 믿지 않는 게 미국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제각각 움직이는 거였고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4월 말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주요 발표자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도 대회 하루 전에 말이죠. 미국에서라면 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교수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님이 괜찮다며 자신들이 해결해드리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심지어 부산대학교에서까지 교수님들이 나서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미안해하니까 박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두의 일이며 한 사람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학원생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발표 자료 준비, 통역, 행사 진행까지 모든 걸 밤새 준비했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날 학술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참석한 외국 학자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독일에서 온 교수가 저에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완벽한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며 이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대회 후 뒤풀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했던 교수님을 위해 모든 참석자들이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더 단합할 수 있었으며 빨리 나으시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걸요. 한 사람의 어려움을 모두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마음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연구하던 자료 중에 1960년대 한국 정치 문서가 필요했는데 일반적인 경로로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김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후 김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연구실에 가보니 제가 찾던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하셨는지 놀라서 물어보니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의 대학원 동기였던 친구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어서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자료를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서로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까지 외국인 연구자를 도와주다니.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로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며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물어보니 김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보답은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는 게 최고의 보답이며 나중에 미국에서 한국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모든 친절과 도움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달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외국인인 저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연구 마지막 주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연구실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거든요. 한국 전통 음식들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이 교수님이 제게 6개월 동안 어떠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자신들도 저를 통해 많이 배웠으며 자신들도 모르고 있던 한국의 모습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물건을 샀어요.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연구하러 오신 외국인 교수님이시냐며 한국이 어떠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았으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다고 말하니 사장님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며 또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편의점 사장님까지도 외국인인 저를 챙겨주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거창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떠나기 싫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해줘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기숙사를 정리하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질서정연한 교통, 깨끗한 거리,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이 저에게 한국어로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이 어떠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정말 좋았다고 대답하니 깜짝 놀라시면서 웃으시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배운 한국어는 기초 수준이었지만 한국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기에는 충분했어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했으며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교수님은 웃으시며 미국에 가서 한국 이야기 많이 해달라며 그게 자신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으며 제 학생들도 한국에 보내겠다고 약속드리니 교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언제든지 환영하며 한국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모든 감동을 담고 싶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은 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풍 때의 질서, 월드컵 때의 단결, 폭설 때의 협력, 학술대회 때의 상호부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몸에 체화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거였어요. 하버드에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저는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를 경험했으며 그 나라에서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세 나라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웨이는 제 한국 이야기를 듣더니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왔어요. 중국은 14억 명이 정부 지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다면서 한국의 5천만 명 단결이 뭐 그리 특별한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중국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코로나 때 중국이 보여준 통제력을 예로 들면서 한국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집단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한국의 자발성과 중국의 강제성 차이점을 듣더니 리웨이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정부가 명령해서 움직이는 것과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리웨이는 특히 태풍 때 한국 사람들이 아무런 강제 없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시와 통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리웨이가 저를 찾아와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에서 자란 그에게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모여서 집단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새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의 지시 없이도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지 계속 의문을 표했어요. 특히 한국의 월드컵 응원 문화를 설명했을 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프랑스 특유의 반골 정신이 강한 피에르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종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게 문화라면서 한국 사람들의 협조적인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봤어요. 피에르는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정부 지시에 너무 잘 따르는 것 같아서 개인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거든요. 제가 2016년 촛불 집회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제서야 피에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정부에 맞서서 거대한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나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결하기가 어렵다고요. 노란조끼 시위를 봐도 처음에는 하나로 뭉쳤다가 나중에는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분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한국처럼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필요할 때는 저항하는 유연성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미국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텍사스에서 온 제이크와 뉴욕에서 온 사라, 캘리포니아에서 온 마이클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들은 한국의 집단주의적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어요. 제이크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 남부 청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고 집단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게 과연 진정한 자유인지 의문을 표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도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한국의 높은 방역 수능도가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건 아닌지 우려했어요. 사라는 뉴욕 출신답게 더 직설적이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자신 같은 사람이 한국에 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미국에서는 각자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정상인데 한국처럼 이웃이나 사회 전체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좀 더 학술적으로 접근했어요. 한국의 집단주의가 혁신과 창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질문했거든요. 실리콘밸리 출신인 마이클에게는 개인의 독창성과 차별화가 발전의 원동력인데 한국처럼 모두가 비슷하게 행동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봤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IT 기술 발전과 문화혁신 사례들을 설명하자 미국 학생들의 시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단의 화합과 개인의 창의성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이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이었어요. 제이크는 텍사스에서 겪은 대정전 사태 때 이웃들 간의 협력 부족을 떠올리며 한국식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인정했어요. 사라도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 마비 때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생각하며 한국의 질서의식이 부러웠다고 말했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화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걸요. 한 학생이 마지막에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며 학생들도 한국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강의실에는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학생, 한국 정치를 연구하고 싶다는 학생들까지 생겨났어요. 6개월 후, 제 첫 번째 학생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어요. 출발 전에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자신도 경험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분명히 가능하며 마음을 열고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 학기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학생들에게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신뢰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정부를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고, 시스템을 신뢰할 때 비로소 진짜 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한국을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나라를 알릴 거예요.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경험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행운아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DNA에 다른 나라들과 무언가가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항상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저 역시도 이처럼 항상 많은 경험들을 겪어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